물권적 청구권 관련 민법 기출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유권 같은 내 물건이 침해당했을 때 그 방해를 싹 없애고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이게 민법 시험에선 진짜 단골 출제 포인트거든요. 자, 첫째, 청구 상대방은요, 바로 현재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의 점유자 안 되고요. 그냥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 역시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실제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한테 청구해야 하는 거죠. 둘째, 청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건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방해 좀 없애달라는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아예 방해를 막아달라는 방해 예방 청구. 아까 두 무단 건물 같은 경우엔 건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방해 제거 청구의 예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랑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면 이 청구권도 같이 싹 넘어가고 반대로 소유권을 잃으면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해물 제거하는 비용, 그건 원칙적으로 현재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까지 맞춰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데 이 등기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들, 이게 또 시험에 단골로 나오거든요.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민법 제186조의 대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유자 중 한 명이 나 내 지분 포기할래 라고 의사를 표시해도요. 다른 공유자한테 등기를 딱 이전해줘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둘째, 등기는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누군가 실수로 아니면 불법적으로 내 소유권 등기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래도 내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등기 기록보다 실제 권리 관계가 우선하거든요. 셋째, 바로 중간 생략 등기인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A가 B에게, B가 C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등기는 A한테서 C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 사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라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판례는요. 당사자 전원이 합의했고 최종적으로 실체 권리관계랑 일치한다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요. 결국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거쳐야 하고 그 유효성은 최종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가 핵심인 거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민법에서 정말 중요한 이 쟁점 딱 짚어드릴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의 땅인 줄 전혀 모르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번 돈이나 손해본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각종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핵심 규칙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그동안 얻은 이익, 그러니까 과실은 누가 가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점유자가 선의였냐 아니냐예요. 즉, 자기 땅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냐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그동안 얻은 과실은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이 그 믿음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내 땅 아닌데? 하고 알면서 점유했다면 그 과실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합니다. 둘째, 만약에 점유하던 물건이 망가지거나 훼손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때는 점유자가 선의였는지 그리고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기준이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면 손해가 생겼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이익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악의의 점유자거나 그냥 잠깐 빌려 쓴 거였다면 손해 전부를 물어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점유자가 그 물건에 쓴 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 보존에 꼭 필요했던 필요비는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건의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선의의 점유자만, 그것도 가치 증가가 지금도 남아있을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점유자의 선의, 악의 여부, 바로 이 마음이 과실, 손해배상, 비용 문제까지 모든 법률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인 거죠. 소유권 파트,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민법 소유권 파트가 합격을 좌우하잖아요. 기출 문제들을 보니까요, 꼭 나오는데 자주 틀리는 포인트가 딱 세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는 사람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 있다면요. 등기를 안 했어도 토지 소유자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동소유, 특히 공유관계예요.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면 되지만 아예 팔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과반수 지분권자가 혼자 임대를 줬다면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자기 지분만큼의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있죠. 마지막으로 점유취득 시효인데요. 20년간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핵심은 등기 청구를 시효가 완성된 그 시점에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시효 완성 후에 주인이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새 주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결국 소유권 문제의 핵심은 현재 권리자가 누구고 그 권리를 누구에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자, 공동 소유의 핵심 쟁점이죠. 공유, 총유, 합유에 대한 기출 문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방식, 바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요. 이게 권리 행사 방식이 정말 미묘하게 달라서요. 민법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혼동시키려고 내는 단골 출제 포인트거든요. 첫째,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유는 가장 개인주의적인 형태라서 각자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반면에 합유는 동업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은 있지만 전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처분 못하고요. 그리고 총유는 아예 개인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딱 종중이나 교회 재산 같은 거죠. 둘째, 재산의 관리나 처분 방법도 당연히 다릅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만약에 부동산 전체를 팔겠다 이러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합유는 어떠냐고요? 관리든 처분이든 무조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총유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점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누가 우리 재산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이걸 막는 보존행위 있잖아요. 이건 공유든 합유든 총유든 상관없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개인의 독립성이 강하다. 그럼 공유. 동업 목적이 중요하다. 합유. 단체 성격이 강하면 총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지상권 기출 문제.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이 지상권 문제는요, 함정이 많아서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원칙은 딱 하나예요. 바로 지상권이 토지랑은 완전 별개인 독립적인 권리라는 거. 자,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돈, 그러니까 지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약정이 없으면 그냥 공짜일 수도 있고요. 토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설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둘째, 이 독립성,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홀랑 다 타버려도 지상권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심지어 계약서에 지상권은 절대 못 판다 이렇게 특약을 걸어도 그거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보호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지상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많이들 틀리세요. 만약에 토지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전 주인한테 밀렸던 기간은 합산 안 해요. 무조건 새로 바뀐 주인한테 2년 이상 연체해야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지상권 문제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과 완전히 분리된 아주 강력한 독립적인 물권이라는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자주 함정에 빠뜨리는 이 전세권의 핵심 포인트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전세권, 다들 아시죠? 보증금을 내고 남의 집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권리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딱 3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가죠. 자, 첫 번째.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가졌을 때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 방 한 칸만 전세로 들어갔다고 쳐봐요. 이럴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다른 이유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그 매각대금 전체에서 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권리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직접 신청하는 거랑 돈을 먼저 받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 이거 꼭 구분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요. 법정 갱신됐을 때 계약기간이에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잖아요.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험 지문에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마지막 3번째. 전세로 사는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새로운 집주인이에요.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싹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일부 전세권의 경매 범위, 법정 갱신 기간, 그리고 소유자 변경 시 책임자. 이 세 가지만 명확히 구분하면 전세권 문제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저당권 기출문제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 저당권이요, 부동산 담보의 기본이라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판례도 복잡하고 용어도 낯설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핵심 빈출 요형 딱 세 가지만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저당권의 효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지 바로 그 범위에 대한 거예요. 저당권은 그냥 그 설정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그 부동산에 붙어있는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경매 때문에 부동산이 압류되잖아요. 그 후에 발생하는 과실, 그러니까 월세 같은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원래 저당권이 설정된 건 그냥 빈 땅, 나대지였는데 그 후에 소유자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럴 때 저당권자는 토지랑 건물을 아예 한꺼번에 경매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3취득자의 지위와 보호입니다. 저당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같은 걸 취득한 사람이 바로 제3취득자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어요.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 일괄 경매, 그리고 제3취득자 보호, 이 세 가지 개념만 확실히 잡으시면 저당권 문제는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관련 기출 문제의 핵심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데서 근저당권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판례랑 조문 중에서 시험에 계속 나오는 핵심 쟁점 딱 세 가지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등기의 추정력 범위인데요. 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담보로 잡힌 빚이 있구나 하고 일단 추정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빚을 만든 원래 계약서, 그 기본 계약의 존재까지 추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 포인트입니다. 둘째, 빚 갚는 거랑 등기 말소하는 거, 이 둘의 관계예요. 이거 동시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니에요. 빚을 갚는 게 무조건 먼저. 선이행 의무라고 하죠. 변제가 다 끝나야 그때 가서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근저당권 문제.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실제로는 빚도 없는데 가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봐서요, 법적으로 그냥 절대적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근저당권 문제의 핵심은 추정력의 한계,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무효 여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